아틀란티스는 실제 기록이 남아있죠? 타르테소스라고 하는 또 유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심원으로 이제 도시가 네.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랑 비슷한 유적들이 나와서 혹시 여기가 아닌가. 근데 인더스 문명의 도시는 사라진 전설 속 도시가 아니에요. 전설이 없어요. 아, 그래요? 이를테면 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과거에 이 뭔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더스 문명은 딱 끊겨요. 인더스 문명은 도시 이름도 단 한 사람의 이름도 모릅니다. 되게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국가가 없어요. 역사를 보다 재밌게, 역사를 보다 가깝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보다 진행을 맡은 허준입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강인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도국악을 전공한 고려대학교 문화유산 융합연구소의 연구교수 김용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안대 유럽문화연구소에서 이슬람과 중동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박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학과 이집트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교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인도어학을 공부를 하셔서 그런지 약간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지만 예,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네. 한 20년 인도에서 카레를 먹어서 좀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오래 계셨군요. 근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가 닮아간다는 말이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잠자리에 있고 같은 생활을 공유하면 사람이 닮아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인도 하면은 좀 극단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았다. 인도에 갔다 온 경험이 너무너무 힘들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글쎄요, 그냥 평범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너무 이례적이고 불편해하면 불편한 거고 거기에 호기심을 가지면 뭐 호기심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흔히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네네. 흥미롭다라고 생각하면 인도는 너무 재밌는 곳이고 이거 불편한데라고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면 예를 들면 인도 여행을 갔을 때 처음에 너무 당황하고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는 호기심 때문에 공부까지 하게 된 거예요. 어떤 거에 당황하셨어요? 너무 많아서. 갑자기 막 20년의 세안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화가 치밀거나 답답하거나가 아니라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저도 화가 궁금해요. 치밀었죠. 저희가 흔히 굉장히 신비로운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잊혀진 도시들, 뭐 엘도라도, 아틀란티스, 좀 수많은 어떤 전설과 이야기들이 있는데 왠지 인도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스 신화나 뭐 이런 신화처럼 인도도 고대 신화가 많아서 인도에도 뭐 신들의 도시 이런 게 있는데 말씀하신 엘도라도 관련해서는 그 유럽이 왜 인도로 오는 항로를 찾을 때 그때 아마 엘도라도가 인도에 있지 않나 그런 소문이 좀 있었죠. 지금도 금이 굉장히 많이 나는 볼콘다 같은 지역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곳이 고대에 이제 엘도라도였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신료뿐만 아니라 그 엘도라도가 당시 인도로 항로를 찾는데 큰 동기부여를 했었죠. 혹시 이런 도시를 찾는 학자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잃어버린 도시나 잃어버린 문명을 찾는 목표는 과거에 이제 뭐 탐험가들이 많이 했었던 작업인데 이제 근래에도 이제 뭐 고고학자들이 아직 이제 발견하지 못한 도시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거든요. 뭐 이를테면 기록에는 분명히 나오는데 실제로 유적은 확인되지 않은 곳들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대표적인 곳은 이티타위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이티타위. 여기는 중앙국 12왕조 시대 때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로 남쪽 테베에서 이티타 수도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천도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그 주변에서 중앙국 12왕조 시대의 피라미드들은 확인돼요. 중앙국 시대 피라미드를 기능부도로 만들거든요. 근데 도시는 확인이 안 됐어요. 고고학적으로. 수도씩이나 됐었던 맞아요. 도시인데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이집트 고고학에서 하나의 미스터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찾기 위해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여전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사실은 여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찾으면 대박이네요. 예, 그렇죠. 어마어마한 유물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우리나라 멀리 갈 것도 아닌 게 한국 고대사에서 가진 미스테리가 고조선 수도 왕검성이에요. 왕검성이 대체로 뭐 한사곤이 있었으니까는 뭐 평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뭐 평양에 한나라 계통 무덤이 수천 개가 발굴됐어요. 특히 이제 현재 북한의 강남이죠. 대동강 남쪽에 있는 정백동, 뭐 통일구 다 발굴됐는데 전부 다 고조선 이후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성터가 몇 개 있지만은 고구려 때 건 있지만은 고조선 때 게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예 현재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양 어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떤 분은 아예 뭐 어디 요동이 있다. 그러니까 주장들은 많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너무 옛날 거라 없다 그게 아니라 고조선 망할 때는 기원전 109년부터 8년까지 1년 동안 한나라 군사 신방군들랑 싸운 게 사마천의 사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전략과에서 뭐 어떻게 협공을 하다가 뭐 실패하고 그 모든 게 아주 옛날 이야기가 아닌데 이것이 그냥 그렇게 흔적도 없이 나올 수 있는가 거든요. 네, 사실은 그게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요. 마한, 진한, 변한 거기에 56개 나라가 있었다고 돼 있거든요.
있거든요. 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국보다 좀 작겠지만은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56개만 있었냐 그것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부분 경우는 나오지가 않고 뭐가 하나 나오면은 발굴되면은 도시 나오지 않습니까? 파다 보면은 그때부터 이게 이거는 어디일 것이야 추정을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보면은 뭐 사만 예전에 요즘엔 덜 하는데 뭐 하나 유적 나오면 이게 거기 동전 나오는 어느 나라일 것이다 추정들을 하시지만 이게 어떠한 추정을 해도 증명은 안 되는 거예요. 아틀란티스는 실제 기록이 남아 있죠. 기록이 있기는 하죠. 근데 아틀란티스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기록은 사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플라톤의 크리티아스에서만 유일하게 언급이 되어 있고, 근데 이제 그 후대 플라톤 이후에 이제 여러 그리스 계열의 학자들이나 작가들이 이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인용하고 있는 경우는 있고, 또 실제로 뭐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이 플라톤이 이야기한 아틀란티스가 실제 하는지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기원전 뭐 한 4세기 뭐 이때의 결론이죠. 이때의 결론도 그 증거가 없는 데가 이때 내려진 결론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네네. 아틀란티스는 워낙 이 서구 역사에서는 정말 많이 언급되고 인용되는 미지의 공간이다 보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노력을 했었고, 또 플라톤의 이야기를 토대로 막 껴맞추려고 학술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사실 이게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대체로 한 제일 고고학적으로 그나마 아틀란티스의 어떤 원형이 되는 유적일 수 있다라고 언급되는 곳이 두 군데 정도는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것이 그 산토리니 섬, 미노아 문명이 존재했었던 곳인데, 실제로 여기서는 기원전 1600년경에 엄청난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갑자기 도시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융성하던 문명권이 상당히 큰 타격을 입어요. 대표적인 그 유적이 아크로타리 유적이라는 곳인데, 이게 엄청 융성을 하거든요. 막 2, 3층짜리 건물도 있고 막 배수 시설도 다 갖춰져 있는 아주 발달된 도시였는데 이게 갑자기 다 없어져 버리고. 근데 이거는 기원전 1600년이라는 그 시점에 있었던 유적인데, 플라톤의 기록에 따르면 이거는 플라톤의 시점에서부터 약 9000년 전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으로 안 맞죠. 네네. 근데 아마 플라톤이 잘못 썼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지브롤터 해협 바깥쪽으로 오늘날 카디즈가 있는 지점에 타르테소스라고 하는 또 유적이 있어요. 이 유적의 형태가 이 플라톤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틀란티스의 모습, 그러니까 동심원으로 이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랑 비슷한 유적들이 나와서 혹시 여기가 아닌가라고 추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추정도 플라톤의 설명에 딱 들어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플라톤의 서술 보면 이거는 바다에서 나올 수가 없는 뭐 저기 전차가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그 요즘 말하면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아틀란티스 흔적 발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광클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플라톤이 기록한 것밖에는 사실 실질적인 기록은 없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그 이후에 논의된 것이 이제 역사를 보다처럼 아틀란티스를 보다가 기원전에 이미 있었는데 그때도 증거는 없어 라고 결론이 났던 이야기인데, 지금 수천 년 뒤에 우리 후세들이 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인도에도 인도판 아틀란티스 혹은 엘도라도가 있는데요. 그래요? 트로이 발견됐잖아요. 그때 그 영향으로 인도 고고학자들이 인도 신화 속 나오는 전설 도시들을 찾아다녀요. 근데 대표적으로 마하바라타 라마야나라고 하는 인도의 신화가 있거든요. 네. 그 신화 조금만 들려주시면 안 돼요? 전 인도 신화가 예. 박물관에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번역본으로 봤는데 재밌는데 내용이 자세히 안 적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건국 신화인데요. 한국 신화고. 건국 신화인데 약간 중국의 삼국지처럼 네. 다섯 청제가 등장을 해서 경쟁자와 이제 극복을 하면서 이제 건국을 하는 과정, 그걸 담고 있는 게 마하바라타고요. 마하바라타. 마하는 위대한이고 바라타는 이제 조국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도 여러 도시들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트로이가 실제 있었느냐 없었느냐 해서 이제 찾아다녔던 것처럼 이제 실제 거기에 등장하는 막 도시들 찾아다니는데, 네. 그 아틀란티스와 일맥상통한 것 중에 이제 마하바라타에 등장하는 크리시나라는 유명한 신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신이 두아르카라고 하는 해안 도시인데, 지금 구자라트라고 하는 서부 해안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이 수중 고고학을 해가지고 찾는다고 좀 하고 있는 뭐 그런 사례들이 있고, 당연히 이제 실제 있었다 없었다 뭐 논란이 좀 많이 되고요. 엘도라도 비슷한 거는 산스크리트로 수바르나 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금의 도시인데,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어디냐 해가지고 남인도인들은 남인도라 그러고 태국 사람들은 태국이라 그러고 미얀마
미얀마인들은 미얀마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태국 공항 이름이 수바르나 부미 공항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헌에 등장해요. 수바르나 부미라고 하는 게. 근데 정확하게 이제 그 위치를 몰라서 각자 대략 거기에 좀 금이 많고 이러면 우리 지역이다. 근데 인더스 문명은 정말 인류의 고대 문명 중에 가장 유명한 문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인더스 문명의 도시는 사라진 전설 속 도시가 아니에요. 전설이 없어요. 전설도 없어. 아니 우리 모두가 아까 있잖아요. 말씀드렸던 마하바라타나 라마야나에 등장하는 도시는 일종의 뭐랄까 신화 속 도시들인데 인더스 문명은 전설도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전설조차 남지 않은 문명. 예, 그러니까 그 전설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첫 번째는 인더스 문자는 해독이 되지 않았고 또 인더스 문명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잊혀진 고대 문명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를테면 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뭐 이런 문명들은 사실 잊혀지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기억에서 좀 희미해졌을 뿐이지 그렇지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과거에 이 뭔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더스 문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딱 끊겨요. 한 500년 정도 존속이 딱 되고 갑자기 없어지고 그 이후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거의 기억해내지 못하는 그런 문명이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잊혀진 문명이었던 거죠. 지금 현대에도 그렇게 유명한 인류 문명의 발원이라고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문명인데 이게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인더스 문명의 도시들은 인도인들 특유의 신화하고 전설화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요. 문헌에도 등장하지 않고. 근데 인더스 문명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유물이라든가 글자라든가 어떤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네. 영국인 고고학자가 발굴을 해서 그동안 잊혀졌었던 게 이제 세상에 드러난 거죠. 인도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니까요. 인도인들은 인더스 문명이 있는지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이 부분이 사실 인더스 문명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100년 전에 알려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도에서 해독된 가장 오래된 문자는 마우리아 제국 시대에 속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봐야 기원은 3세기예요. 근데 이제 문헌 같은 경우는 베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석가모니의 불경, 빨리어나 산스크리트 남아 있는 거. 근데 인더스 문명은 그보다 최소한 1000년 정도는 앞서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언어 정보로 알 수 있는 최상한선이 베다라고 하는 기원전 한 1500년 문헌인데 그 베다 문헌에 1000년 전의 시대에 대해서 안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인더스 문명인지는 100년 전에 발굴했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는 건 고고학자가 이름 붙인 거죠. 그냥 그 100년 전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러니까 모헨조다로, 하라파 같은 유명한 도시 있잖아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이름이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그 옆에 있는 제일 가까운 동네 이름이에요. 그럼 탄소동이 그거를 통해서 몇 년 전쯤 될 것이다가 밝혀진 거지 그 외엔 증명된 게 없어요? 그 당시에는 한소연대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인더스 문명이라는 명칭이 자꾸 혼란시키는 원래는 고고학자들은 처음 나온 유적지를 붙이기 때문에 하라파 문명이 원래 정식 명칭이에요. 우리나라도 왜 처음 나온 유적지가 이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 나올 때는 탄소연대가 없었고 비슷한 유물들이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 있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연대가 대충 나왔었고 그 다음에 들어왔었던 아리안족들은 연대가 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교차를 해가지고 나온 게 그 기원전 25세기에서 30세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집트 같은 경우는 파라오의 이름도 알고 있고 도시 이름도 알고 있잖아요. 인더스 문명은 도시 이름도 그리고 저희는 단 한 사람의 이름도 모릅니다. 왜요? 글자가 없어요? 해독이 안 됐고. 글자가 나오긴 예, 했어요? 예, 예.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직관적으로 뭘 그렸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글자들도 있고 몇개 있어요. 그렇지 않은 글자들도 있고 대표적으로 물고기 모양 뭐 이런 문자. 한 글자 수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400개, 500개 정도? 예, 맞습니다. 그 정도죠. 그럼 400개, 500개 글자가 나왔는데 그게 어떤 글자인지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해독을 못하는 거죠. 다만 이제 저희가 도시 현판이 도시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당시에 분명히 꽤 많은 시민들도 이해하는 문자였었다라고만 추정하는 거지 저희는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모른다니까요. 근데 쐐기 문자에서는 밝혀진 게 그 정보 광조가 이걸 다른 문자로 같은 내용을 쫙 썼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해석된 거잖아요. 로제타 스톤도 그래서 다른 비교할 게 있기 때문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다리우스 황제가 그 쐐기 문자를 만드는데 거기에 자기네들이 다스렸던 사람들의 문자를 같이 썼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뭐 네온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신도시 개발하는데 그쪽에도 고대 유적들이 많거든요. 거기에서도 여러 층의 문자가 나와요. 근데 나오는 것 중에서 한 4개 정도를 우리가 좁혀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2개는 해독이 돼요. 네. 그게 왜 해독이 되냐면 최근에 쓴 비슷한 글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춰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맞춰보는 것도 아주 단순한 문장이나 사람 이름, 도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아랍어가 북부 아라비아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랍어가 더 오래된
된 거로 가면 글자는 있는데 해독을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보통은 잊혀진 고대 문자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조건이 맞아야 돼요. 네. 첫 번째는 장문의 기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나오는 문자들의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유추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인더스 문자는 그 장문의 기록이 없다. 다 단문들만 이렇게 딱딱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나오고 있고. 현재까지 문자가 새겨진 유물은 총 4,000점 발견됐는데 대부분은 인장이라고 그러니까 당시 아마 도장처럼. 상인이나 혹은 뭐 어떤 지역의 뭐 족장 뭐 이런 분들이 썼던 도장이에요. 쉽게 문장이 필요한데 학교 명찰이라든가 신용카드 정도만 발견된 거죠. 왜 문장은 하나도 그걸 왜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유명한 문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문장이 기록된 것도 하나도 없을까가. 그래서 인더스 고고학자들은 어쨌든 지금 현재 최고 긴 게 17자예요. 그러니까 한 100자 정도 되는 최소한 뭐 캠페인 문장이라도 하나 발견하면 이제 그게 꿈이에요. 어마어마한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또 두 번째 조건이 네네네. 다중언어 비문이 있으면 돼요. 비교할 수 있는. 예컨대 이제 이집트 쪽은 그 로제타 스톤이 있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쪽도 페르시아 때 쓰여져 있는 여러 다중 언어로 쓰여져 있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이거 나오면은 대박인 거죠. 대박인 거죠. 이를테면은 인더스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쪽이랑 교류가 계속 있었어요. 고고학적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오. 근데 만약에 메소포타미아 어떤 유적지에서 뭐 수메르어라든가 세계 문자가 쓰여진 것과 인더스 문자가 같이 뭔가 비교 나오면 이제 그러면은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인도에는 인더스 문명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예전에 고대 다른 지역에서는 인더스 문명과 교류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메르 지역에서 인더스 문명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기록들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수메르에는 인더스에서 온 통역가가 있었다라는 그 자료가 있거든요. 네. 당시에 교류가 많아서 통역가까지 뒀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고고학자들이 어디를 주목하냐면 메소포타미아하고 인더스 사이에 있는 지금의 바레인 이쪽에 딜문 문명 이런 게 있어요. 딜문. 예. 근데 그쪽에 마치 무덤도 많고 그래서 현재까지 인더스 문자가 새긴 인장들은 나왔는데 그보다 더 이제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것 두 개의 문자가 같이 쓰여 있는 게 나오면 그러면 만약에 그 무역로 사이에서 다른 곳에서 거래하려면 서로 통역을 했어야 되니까 인더스 문자가 나오고 다른 문자가 이렇게 비교 문자가 나오면 이건 인류 역사를 바꾸는 그렇죠. 자료가 되겠네요. 예. 예를 들면 딜문 아까 말씀하신 딜문이 신비로운 거거든요. 이슬람 이전에 아라비아에 있었던 건데 딜문의 흔적은 있는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워요. 예, 그런데 바레인 가면 이제 그게 하나의 그 바레인의 역사로 해가지고 다 박물관에 딜문 문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쪽 기록을 보면은 딜문이랑 그 다음에 이제 딜문, 마간, 멜루하라는 어떤 지명들이 나오는데 딜문은 바레인 쪽으로 거의 확인이 되고 있고 고고학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마간은 페르시아만 입구 쪽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멜루하가 그 인더스 계곡, 그러니까 지금 인더스 문명 그 지역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문자를 해독하기 위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현대 언어와의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있으면 해독이 되죠. 왜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현대 언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의 기원이 되는 언어라고 한다면 이 언어와 비교를 통해 가지고 그 어원을 추적해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인더스 문자는 인도 사람들도 모르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중간에 끊겼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해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그 인더스 문자 가지고 요즘에 AI가 나와가지고 그 모델을 돌려봐서 어떻게 해주고 안 될까 하는데 전혀 성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 입장이긴 한데요. 실제 이게 어쩌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식을 가진 언어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 게 사실 인더스 문명 자체가 메소포타미아랑 교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널리 알려졌거든요. 근데 이 정도 알려졌고 100년 동안 찾았는데 전혀 단서가 안 나온다는 거는 어쩌면 실, 도장 이외나 간판 같은 거 이외에는 안 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 게 우리 이모티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모티콘을 쓰면은 발음은 각자 해요. 알아서. 하지만 뜻만 통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간판도 이제 적어도 이게 생선을 쓰면은 생선의 발음은 각자 알아서 하겠지만 생선집으로 오겠지. 무슨 각인지는 아는. 예, 그래서 그게 그때 발음이나 뜻은 다르게 썼기 때문에 몰랐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도 그 시대의 상을 설명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나왔는데 소위 고대 문명 중에서 제일 인색한 문명 중에 하나죠. 무덤도 잘 없고 왕궁도 없고 기념물도 없고. 화장실하고 상하수도 시설은 잘 나왔습니다. 화장실과 상하수도는 있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더스 문명의 유적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로마 시대 이전 단계의 인류 주거지들 중에서는 가장 위생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럼 굉장히 발전된 문명이었다는 거잖아요. 엄청 발전됐죠. 반대로 본다면 그만큼 전염병에 취약한 동네였기 때문에 더 극도로 청결했을 것이다. 그래서 저기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갑자기 멸망한 게 전염병들이었는데 그 동네가 무역은 되게 유리하지만 대신에 그러한 다양한 뭐 말라리아 모기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마 그래서 더 시체말로 병적으로 더 이렇게 청결했을 것이다. 화장실과 상하수도가 나왔으면 농담인데 제 교수님 자제분께서 의대생이었거든요. 전 세계 거의 모든 수인성 질병이 인도에 다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가 이제 기후 조건 자체가 비가 짧게 오고 건조한 시간이 많아서 특히 우기 때 비가 충분히 안 오면 깨끗하지 않은 물을 마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서 그런 우려 때문에 엄청나게 신경 썼던 이제 첨단 도시가 인더스 문명 때 있었죠. 무기는 어떤 무기를 썼어요? 무기도 거의 안 나옵니다. 무기도 안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더스 문명이 되게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국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고대 문명 하면은 고대 국가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강력한 중앙 집권적 정치체가 등장하잖아요. 이집트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 그렇고. 근데 인더스 문명은 그러니까 주요한 도시 유적들은 있는데 이 도시들이 어떤 단일 대우를 형성해 가지고 뭔가 고대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고학적인 상황도 확인되지는 않아요. 그럼 왕의 무덤, 귀족의 무덤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아, 유물이 좀 잘 안 나온다고 하면 동시대 문명에 비해서 좀 이렇게 뒤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서는 도시 전체 일반 서민들의 모든 가옥이 구운 벽돌로 만들어진다든가 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모헨조다로 같은 경우는 우물만 한 700개 있었어요. 거의 모든 가정 공공 화장실이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도량형이 통일됐던 시대예요. 진나라보다 굉장히 오래 전이죠. 그걸 관리하는 어떤 정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이데올로기가 다른 지역하고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없이도 사회가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평등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인더스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이집트나 슈메르와 똑같은 문명이라고 가정을 하고 봐서 그렇지 처음에 그런 가정을 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뭐 만주에 있는 홍산 문화라든지 아니면 중국 신석기 시대에 뭐 이미 거대한 성벽이 나오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저희는 후기 신석기 때 많이 나오는 평등 사회에 기반했지만 거대한 건축물과 상업을 하던 것은 근데 굳이 이걸 우리 문명이라는 이름 붙이는 바람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아닌데 국가도 아니고 평등 사회인데 그 고도로 이 교육은 발달했는데 우리 그걸 굳이 문명이라 붙이니까는 문명인데 국가가 없네가 아니라 처음부터 국가가 아니면은 이거는 문명에 과연 올릴 수 있냐는 것부터 다시 질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인더스 문명은 문명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그거는 거예요? 문명 붙이 나름이죠. 이제 저희가. 문명이라고 하는 그 전통적인 정의가 사실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명의 조건을 얘기할 때 뭔가 중앙 집권에 있는 고대 국가를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은 전통적으로. 근데 이제 인더스 문명만 봐도 그렇고 또 선생님이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고도로 발전된 사회들을 봐도 꼭 그게 필요한 조건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문명이라고 거죠. 이름 짓는 것의 기준이 조금 갸우뚱할 그쵸.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업데이트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짜 근데 이게 저는 인더스 문명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요? 아니, 막 되게 재밌어요. 나온 것도 별로 없는데? 흥미로워요. 나온 게 많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밌는 게 국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강력한 정치 권력은 없는데 비슷한 문화를 지니고 있는 각각의 지역들이 정말 넓은 범주에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130만 뭐 제곱킬로미터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합한 것 합한 것보다 더 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메소포타미아, 뭐 아카드 제국, 뭐 이집트, 그러니까 영토형 국가들이 확장된 그 영역보다 인더스 문명의 문화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문화들이 퍼져 있는 지역이 훨씬 넓어요. 그럼 거의 제국이잖아요. 근데 국가는 없어요. 근데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그냥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내가 필요한 건 너한테 주고 네가 필요한 건 나한테 주고 이거 완전 환상적인 국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사실 이제 인도가 저도 그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 영국이 인도를 큰 걸 지배했구나 하나의 단일체구나 생각하는데 인도가 독립할 때 이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인도의 그 왕국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일단은 그 카슈미르만 한 500개 된다고. 예, 550개예요. 550개 인도에. 그러니까 그렇게 잘 자라게 다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로가 보고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이라고 딱 개념을 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까지 인정하겠습니다. 오케이, 다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문명이라고 하면 보통은 종교에 관련된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가 성리학이 장례를 검소하게 해라. 그러면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같은 대형 장례 유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무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무덤을 봐보면 아까 말씀했죠. 그 넓은 지역에 머리를 북향으로 하고 검소한 장례가 통일성이 나오는 거예요. 도량형도 통일돼 있고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더스 문명 때는 그 이후의 인도랑 비교해봐도 인도인들 어마어마하게 큰 힌두교 사원, 불교 사원을 했는데
종교와 관련된 것은 굉장히 좀 민속적인 신앙, 토속적인 신앙 이 정도고 등신상도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사람 크기만한 신상도 없고 사원도 없는 그러니까 종교는 있었죠. 예전에 인도에 관련돼서 어떤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너 종교가 뭐냐라고 꼭 물어본다라고 인도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네가 기독교냐 뭐냐 이거를 얘기한다기보다는 네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사상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라는 뉘앙스라고 네. 하더라고요. 영어는 릴리전이고 우리는 이제 종교라는 한자를 쓰는데 인도에서는 제일 가까운 게 다르마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르마. 근데 이 다르마가 종교라기보다는 네가 따르는 어떤 일종의 이데올로기, 신념 이런 예. 아, 너는 정치적으로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이런 느낌 비슷하게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인더스 문명은 사람들이 평등하게 교역하고 잘 살면서 검소한 생활을 중요시하고 뭔가 위아래를 구분짓는 걸 싫어하는 굉장히 넓고 큰 단체가 살았다 뭐 이런 정도의 인더스 문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히말라야 사회를 많이 이제 연상을 해요. 히말라야가 무슨 사회냐면 불교 지도자들과 불교 신자들이 있고 우리가 국가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중앙집권적인 권력, 그다음에 관료들 그리고 이제 공권력 이런 거 없이도 종교적인 어떤 리더십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체계적인 사회가 유지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것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럼 적어도 인더스 문명은 행복 지수는 굉장히 높은 나라였을 가능성이 이 문명은 우리가 거대한 문명을 이제 마치 그 가게를 비유들면은 뭐 이마트나 코스트코처럼 거대한 빌딩을 세우는 하나의 거대한 회사가 되는 것도 있지만은 인더스 문명은 각각 상가에 하나씩 입점을 해가지고 비슷한 게 쫙 늘어져 있는 듯한 모습. 교토의 상가거리 뭐 예,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빠른 시간에 넓게 퍼질 수 있었고 서로 대립을 하면은 대립을 하는데 드는 에너지가 더 들기 때문에 서로 그냥 병존하는 쪽으로 해서 더 빨리 퍼질 수 있고 그 대신에 폐기도 빨랐을 것이다. 근데 그게 탁 어느 순간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사라진 이유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더스 문명과 관련된 거는 거의 모든 팩트가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한 일종의 가설들이에요. 다. 정황적인 것을 두고. 그래서 어쨌든 100% 말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사라진 것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순간에 사라진 건 아닙니다. 사실 이게 저도 좀 자료를 보니까 후기 하라파 단계, 인더스 문명 단계에는 무덤들의 인구율들을 분석해 보니까는 영양 상태가 아주 안 좋아지고 각종 질병이 많아져가 감염과 전염병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라고 나와서 그러니까 이거 참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는 벗어난 거라고 보고 이탈했다. 예, 그러니까는 갑자기 오늘 다 짐싸는 게 아니라 뭐 갑자기 코로나 돌고 막 도니까는 좀 살아보자 하다 안 되겠다.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빠져나가니까 이제 상가가 텅 비게 되는 거죠. 유령 도시화 돼가면서 결국은 그냥 스르륵 하면서 없어지는.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의 요즘 왜 인구 감소 때문에 사라질 도시들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 도시들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점점 어떤 그 사회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인구 감소하고 있고 뭐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고. 근데 비슷하게 인더스 문명이 쇠퇴할 때 일단은 자연 환경의 변화, 특히 예를 들면 강의 흐름이 바뀐다든가 그리고 기후위기 때문에 아까 잠깐 나왔던 것처럼 깨끗한 물을 못 마시는 상황 뭐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한 200~300년 버티다가 그 위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죠. 그래서 실제로 인더스 문명이 이제 끝나고 나서는 어떤 문화적인 중심지가 약간 이제 인도 이 서북부에서 동북부로 약간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겐지스라든가 상류 쪽 간다라 들어오셨죠. 인도스 상류 쪽 공통점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가까운 쪽으로 이주한 걸로 봤을 때 물의 위기로 보여지고 그분들이 그 지역을 비워둔 상태로 오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지역이 돼버린 거죠. 고고학자들이 다시 발굴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 비슷한 게요. 인더스보다 훨씬 더 뒤쪽이라 할 수 있는 페르시아 문명 같은 경우에도 그 페르세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적 멋있게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아 유적은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예, 그래서 거기는 페르시아에서 환상적인 신화로만 남아 있어요. 그거를 나중에 발굴한 거는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서양 학자들이 그거를 다 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살던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기록이나 기억이 사라져 버리면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것이 페르세폴리스 같은 이런 그 메소포타미아 유적들은 그러니까 위치나 이런 것들은 잊혀지죠. 근데 이야기는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하잖아요. 전설이라도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인더스는 전설도 없는 아무것도 거예요. 없어. 전설도 없는 거예요. 화장실하고 수로만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고고학자들이 그 유적을 물리적인 상태를 발굴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었던 거죠. 인도는 고고학이 굉장히 앞으로 촉망받는 학문이겠네요. 그래서 요즘 경제 성장을 좀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좀 힘들 때는 부모님들이 고고학 한다 그러면 안 보내줬잖아요. 네, 요즘 제 후배들 보니까 좀 많이 오더라고요. 윈도스 하나 유적 하나
제대로 이게 발견하면 고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 우리나라 이제 그만큼 먹고 살만해졌다는 얘기가 약간 그런 그렇죠. 셈인데,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자, 인더스 문명 때 지금 이집트 피라미드나 금관이 출토되는 왕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넘어가면 이제 힌두교와 불교가 시대가 열리면 화장을 다 해요. 태워버리는구나. 인도에는 사실 우리 고고학의 꽃은 뭐니 해도 상류층의 무덤이거든요. 실제로 인도에 있는 국립박물관 가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전시된 유물이 우리로 치면 왜 방가사유상, 그러니까 예전에 종교적인 유물이 99%예요. 왜 그러냐면 무덤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좀 단점을 있죠. 아무래도 고고학은 옛날 그 상류층의 무덤 발굴해서 금관도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진짜 근데 인더스 문명이 사실 고고학자들이 진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문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로망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인더스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지금 제가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것이 완전 대비됐는데, 그러니까 인더스 문명은 고고학자들이 이제 주거지를 주로 이제 발굴을 하니까 사람들의 삶의 조건에 대해서는 꽤 많이 파악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지배계층의 무덤 이런 건 없죠. 근데 이집트는 그 약간 반대예요. 여기는 왕만 나와. 우리는 상류층의 어떤 종교관, 사생관, 뭐 장례 문화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문자도 엄청나게 많아요. 무덤도 많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주거지 유적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게 요즘에 이제 이집트 고고학의 뭐 한계점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거 참 인도와 이집트는 완전 반대네요. 인더스 문명 같이 우리가 그들이 어떤 글자를 썼는지 모르고 하지만 많은 유적들이 있는 건 사실 우리 고고학이 갖고 있는 대부분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나라 고인돌 그 2만 개 이상 있지만 그 사람들 언어를 압니까? 고인돌에 대해서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약간 문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보면은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슈메르나 이집트가 좀 뭐라 그럴까 예외적으로 그들의 이름이 남아있는 거지,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건데 굳이 인더스를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비교를 하니까 왜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하지만은 다 없어요. 선생님 배부른 소리 하지 말랍니다. 근데 진짜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게, 프랑스의 인류학자 중에서 그 피에르 클라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오히려 국가라는 형식이 없는 사회가 고도의 문명 사회고 국가가 생기면서부터 야만 사회가 시작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이전에 국가가 없을 때는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비교적 그냥 다 서로 만족하며 살았었는데, 국가라는 제도가 나타나면서부터 누군가가 누군가를 착취하는 방식의 사회가 이제 만들어지니까. 인더스를 보면 약간 인도의 국사 스님들 전형적인 레파토리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하자면 그 아까 인더스 문명 마지막 단계에서 전염병이 증가한다는데요. 그 무덤을 봤더니만은 동시에 뭐가 증가하냐? 폭력이 증가한답니다. 인골에 이제 누군가에게서 맞아서 죽고 이런 비율이 늘어간다고 보고, 어쩌면은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명에 대한 환상을 깨는 게 인더스가 아닌가. 중간쯤 이렇게 있을 때는 평등한 사회도 좋고 다 할 수 있는데, 부가 쌓여가는 쪽으로 가도 폭력적으로 변하지만 부가 없는 사회가 돼도 또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인간의 문명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더스 문명이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인더스 문명의 문자, 인더스 문자가 약간 이모티콘이 될 수도 있고 인장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이게 고고학적으로 나온 수많은 밝혀지지 않은 문자, 글자, 이건 참 신기하다, 재미있다라고 하는 혹시 글자나 문자 있어요? 발해 문자가 있고요. 발해 문자요? 발해도 이제 이두처럼요. 한자를 조합해서 만들었는데 인더스랑 되게 비슷해요. 토기에 한두 개씩 있어가지고는 이모티콘처럼 기호처럼 되어 있어서 읽지를 못해요. 그냥 요거 합해서 이 이모티콘처럼 탕 박아놓았어요. 그리고 저기 예전에 한번 그 소설가 최인호 씨가 썼었던 것 중에서 고구려에서 이렇게 샵 있죠. 우리 인스타에서 하는 해시태그. 해시태그가 이제 고구려 계통의 유적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심지어 일본까지 나와요. 근데 얼마 전에는 유럽에서도 신석기 시대 그리고 구석기 동률시대 나왔다고 그래서 아마 해시태그가 그 기호는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되었을 것이다. 그럼 광개토대왕께서 정벌 끝나서 샵 요동정발. 맞아요. 실제로 그 광기토왕의 그릇에 샵 해시태그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호우총이라고 해서 신라의 고분을 팠거든요. 거기에서 광개토왕이 준 그 청동 그릇인데 10번째 그릇이다라고 하는데 그 청동 그릇에 샵 해시태그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최인호 씨가 소설을 쓰던 어떠한 큰 동기가 되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아차산 모루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이렇게 해시태그 꽤 있어요. 맞아요. 이 표시가 있다고요? 바로 이렇게, 해시태그예요. 그래서 예. 이거를 뭐 하늘의 우물이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아마 태양 같은 걸 의미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왜냐면은 태양을 동그랗게 그리기보다는 이렇게 재밌다. 그리기 편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문자, 해독이 완전히 되지 않는 문자 중에서, 그리고 아마 저는 해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신화의 문자라는 것이 있어요. 고신화의 문자. 요거는 대략 한 기원전 한 19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계속 지속적으로 시나이 반도에서 쓰여요. 시나이 반도. 근데 시나이 반도가요, 아무것도 없는 진짜 완
완전 황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계속 개발을 했었던 광산들이 있는데 그 광산에서 일하던 아마도 아시아 쪽에서 들어온 노동자들이 사용하던 문자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집트 문자를 되게 간단하게 변용해요. 변용해서 글자도 몇 개 한 3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마 이거는 표현 문자일 거다. 아주 간단한 표현 문자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나이 문자가 되게 흥미로운 것이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서양에서 사용하는 그 알파벳이 고대 이집트 문자에서 유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링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문자가 시나이 문자로 변용이 되고 이게 다시 저쪽 가나안 지방, 오늘날 이스라엘 지방으로 가서 고가나안 문자로 쓰이고 그 고가나안 문자를 차용한 페니키아인들이 페니키아 문자를 만들어서 페니키아 문자를 통해 가지고 지중해 세계로 다 퍼져 나가죠. 그리스 문자로 생기고 그 이제 흐름에 링크가 되는 문자입니다. 그 상용 문자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발음하니까 요걸 살짝 변해서 줄여 쓰기 시작하면서 표현 문자로 발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문자가 있으면은 이제 그 문자가 지칭하는 그 이집트 문자는 이제 표의 문자적 속성도 있으니까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소 모양의 글자를 써요. 그러면 이거는 발음이 소니까 앞에 가장 첫 번째 음절을 떠와서 시옷 발음이 나는 걸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쓴 기본적인 표현 문자인 거 생각이 됩니다. 이게 미스테리 중에 하나잖아요. 세종대왕께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금방 이렇게 저는 오늘도 아침에도 그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 생각을 했어요. 표음 문자를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우리 한글이 위대한 게 그게 표음이잖아요. 거기다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걸 쓸 수 있는데 이런 좀 한자라든지 일본 글자들은 일본은 표음이 하지만 하나가 그냥 자음과 모음이 같이 들어간 발음이 되잖아요. 그리고 엄청 복잡합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우린 이거를 자음과 모음을 나눠서 글자를 만들었다라는 게 저는 그게 놀라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셔서 아니 길을 가다가 뭘 읽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인도는요 공식 언어만 22개인가 되잖아요. 25개요. 25개요. 네. 그냥 대략적으로 뭉뚱그려서 쳐도 1000개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언어와 이제 사투리 그게 좀 학자들만의 이견이 있어서 숫자는 정확히 몰라요. 어떤 경우는 요거와 요거는 사투리 관계다 하고 어떤 다른 언어라고 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제가 궁금한 건 인도 사람들 그러면 나는 인도 사람이야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요 언어를 쓰는 사람이야, 요 지역 사는 사람이야?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힌두스탄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좀 우리는 힌두스탄이고 아까 말씀 마하바라타 할 때 우리는 바라타의 후손이다. 뭐 이런 관념이 있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나는 유럽인이다 이런 생각이 아예 없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독일인이고 또 한편에서 유럽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거 아닐까 근데 이제 싶은데 그런 정체성이 이제 발현이 될 때는 이항 대립 때는 또 존재가 있을 때 그렇죠, 뭐 그렇죠. 이를테면 독일인하고 유럽인하고 스페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끼리 우리는 유럽인이다 이런 정체성이 생기는 거고. 파키스탄을 만나면 인도인이 되는데 인도인들끼리 모여있으면 넌 어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제가 유학을 대학에서 인도 전국 각에서 모이거든요. 그럼 우리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음식 맛이 다르니까 엄청 싸워요. 이럴 때는 인도인이 아니고 각 지역인들이고 인도랑 파키스탄 크리켓 매치를 하잖아요. 이때는 이제 그렇죠. 인도인이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증명된 데이터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지만 어떠한 데이터가 나오더라도 마음은 열어놓는 것. 이것이 역사를 사랑하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